당분간 임차에 살 수 있는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가 8년 후 분양 전환에 관한 규정이 없어 수요자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사회적 경제 인재 양성 종합계획에 대해 사회적 기업가들은 퍼주기식 지원이라며 비판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올 상반기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하겠다고 신고한 금액이 157억 달러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지만 실제 투자율은 60%에 불과했습니다. 피토피업체 대표가 투자금을 들고 잠적하는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투자자들의 주의도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인 뉴스테이가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으로 이름을 바꾸고 새롭게 출발했지만 여전히 8년 후 분양 전환에 관한 규정이 없어 수요자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공공성 강화로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사업자도 불만입니다. 유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직장인 이규왕 씨는 계약금까지 치렀지만 아파트 입주를 포기했습니다. 이 씨가 도장을 찍었던 아파트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마음을 돌린 이유는 8년 뒤 미래가 불투명했기 때문입니다. 8년이라는 시간이 결국 짧은 시간이 아닌데 억 단위로 올랐으면 그만큼의 또 자본을 마련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그리고 자녀가 일단은 학교를 다니게 될 텐데 주택에서는 나가라고 하면 그때 집 구하기도 어렵고.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뉴스테이는 이번 정부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습니다. 5년 동안 총 2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초기 임대료를 규제하고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 공급 물량도 늘렸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임대기간이 끝난 후 분양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는 상황. 살던 사람에게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줄 것인지 8년 후 분양가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8년간 살던 집에서 짐을 싸 나와야 합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수익성 악화를 우려합니다. 공공성이 강화되면서 이전처럼 임대료를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없고 토지 매입 비용도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사업자들이 임대 기간을 늘리기보단 민간 분양으로 투자 금액을 회수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계속 이렇게 끌고 갈 수는 없는 거고 조속한 시일 안에 분양 관련된 기준이 마련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이 아니라 3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8년 후에도 계속 임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며 분양 전환 관련 문제는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어제 우리 정부가 사회적 경제 인재 양성 종합계획을 발표했죠. 정부 지원책에 실제 현장을 뛰고 있는 사회적 기업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퍼주기식 지원은 당장은 좋지만 오히려 사회적 기업 생태계에 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고현정 기자입니다. 어제 고용노동부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회적 경제 인재 양성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창업 지원 규모와 사회적 금융도 확대한다는 게 골자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사회적 경제를 집중 육성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인식은 여전히 그리 높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실제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지도 조사 결과 아직까지 87.5%는 들어본 적이 전혀 없거나 들어본 적은 있지만 무엇인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회적 기업가들은 육성책과 함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다양하게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당사자가 중심이 돼서 그런 기획들을 만들고
논의하고 입안에서 실제로 당사자들이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들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성과 지표 중심적 정책들이 좀 성급하게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정부가 물고기 잡아주기식 대책만 쏟아내면서 신규 기업 발굴에만 힘쓰면 결과적으로는 사회적 경제 전체에 독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특히 청년 사회적 기업가들은 그럴수록 사회적 기업이 온실 속 화초라는 이미지만 굳어져 일반 기업과 정상적으로 경쟁할 기회를 빼앗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자생력을 갖춘 기업이 있다면 재정적인 지원에서는 과감히 손을 떼고 상장 회사가 되도록 하는 한 걸음 더 나아간 인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회적 경제가 유럽이나 미국처럼 규모화되고 선진화되려면 이제는 시민들과 직접 만나고 시민들의 삶 속에서 경제활동이 일어나는데 직접 참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의 경쟁력 수준도 대단히 높아져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언제까지고 정부 지원을 통해서만은 할 수 없습니다. 자본 조달, 투자 등등의 민간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많은 흐름들을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수용하기 위한 준비들을 이제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오늘 우리은행은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5년간 총 500억 원 규모의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MOU를 고용노동부와 체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 같은 육성책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경제의 자생적 기반을 만드는 환경 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합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오늘 정부가 상반기 외국인 직접 투자 동향을 내놨습니다. 157억 5천만 달러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는데요. 글로벌 보호 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고 한미 간 금리차가 커진 가운데 외국인 투자 확대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꼼꼼히 살펴보니 투자 계획이 실제 투자로 이어지진 않고 있어 씁쓸함을 남겼습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상반기 외국인 직접 투자 금액 157억 5천만 달러.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하겠다고 신고한 금액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는 역대 최고 실적입니다. 정부는 미국의 법인세이나 글로벌 M&A 위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외국인 투자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투자 분야도 자동차 부품, 반도체 웨이퍼, 모바일 게임, 부동산 등 다양합니다. 외국인 투자 유입은 분명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투자 계획이 실제 투자로 이어지고 있을까? 외국인이 투자금을 한국에 보낸 것을 뜻하는 외국인 투자 도착 금액은 상반기 94억 6천만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고한 것보다 실제 투자가 이루어진 게 60%에 불과한 겁니다. 서울경제TV가 지난 5년간 외국인의 실제 투자율을 조사해보니 대부분 60%대에 머물렀습니다. 70%를 넘긴 적은 2015년 뿐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이 투자 계획을 세우고 실제 투자금을 집행하기까지의 기간 동안 금리 변화와 대북 관계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신고하고 도착 사이에 이제 기간이 몇 개월 내지 1년이 걸리니까 그 사이에 금리 여건의 변화랄까, 경제 여건의 변화, 금융 환경의 변화, 지정학적인 변화, 여러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또 다른 전문가는 신고 금액은 의향을 얘기하는 것이라면서 이 금액만 보고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외국인이 투자할 때 법인세, 규제, 노조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면서 와서 보니 아니다 싶으면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P2P 업체 대표가 잠적하는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당국이 검경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불법 행위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줄이겠다고 발표한 지 보름 만입니다. 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하기 전 단속하지 못한 당국도 문제지만 투자자들의 주의도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하라 기자가 전합니다. 대개의 P2P 업체는 자금이 부족해 홍보도 많이 하지 못하고 임대료가 싼 작은 사무실에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폴라리스 펀딩은 서울 여의도에서 규모가 가장 큰 IFC몰에 사무실을 내고 광고도 버스 전면 광고, 정류장 광고, 그리고 대형 쇼핑몰 광고까지 집행하며 탄탄한 자금력을 과시했습니다. 그런 덕분이었을까? 이 신생업체는 단기간에 120여억 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았고 최근 이 업체의 대표가 이 중 일부인 70여억 원의 투자금을 들고 잠적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업체는 투자자들에게 연평균 21.5%의 수익률을 제시했고 연체율은 0%라고 홍보했습니다. P2P 시장에서 이 정도 수익을 내면서 연체가 없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 대형 P2P 업체 관계자는 적정 리스크 수준에서 가능한 수익률은 연 8에서 10%가 최대라며 그보다 더 높은 이자를 주겠다면 그만큼 리스크가 올라간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어야 하는 P2P 업체 입장에서 리스크 관리는 필수적입니다. 대형 P2P 업체는 상품의 특성과 위험도를 구분해 자세히 안내하고 있지만 일부 업체는 위험도 안내보다는 높은 수익률만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P2P 상품은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투자 상품입니다. 높은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동시에 높은 이익을 얻을지 아니면 적정한 수익률을 선택하고 리스크도 낮출지 선택하는 것은 온전히 투자자의 몫입니다. P2P 업체의 파렴치한 사기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겠지만 투자자들도 P2P 투자 때 투자 상품에 대해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서민경제의 근간으로 불리는 소상공인, 최근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상당합니다. 이들의 아픔을 들여다보고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홍종학 중기부 장관이 수원 영동시장을 찾았습니다.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현장 민심을 살피고 정책에 반영할 부분을 찾겠다는 겁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이 소통행보에 분주합니다. 한국 경제의 풀뿌리인 소상공인들의 속사정을 듣기 위해 시장을 찾았습니다. 홍 장관은 오늘 나온 각종 애로사항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소상공인 살리기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소상공인 한 분 한 분이 성공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소상공인들의 수요를 확대하고 그리고 판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서민 경제에 돈이 도는 것이고 서민들의 지갑이 빵빵해질 때까지 저희는 계속적으로 대책을 내놓을 것입니다. 소상공인들의 대표적인 애로사항은 카드 수수료 문제. 카드 수수료를 인하해달라는 목소리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얼마 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도 각 후보들이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페이를 앞다퉈 핵심 공약으로 내놓을 만큼 소상공인들의 수건 사업입니다. 몇백 원에서 몇천 원 등 적은 금액의 카드 결제가 빈번한 소액 결제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카드 수수료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일본의 소상공인 점포를 방문하면 어떻습니까? 카드를 내면은 카드 안 받습니다. 장관님, 그냥 듣고만 계시지 마시고요. 정말 우리 소상공인들 위해서 진정한 정책을 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 홍 장관은 카드 수수료 문제를 알고 있다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결제 수단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부동산 임대료 문제, 무등록 불법 노점상에 대한 단속 강화, 청년 소상공인을 위한 교육과 대기업의 무분별한 시장 진출을 막을 수 있도록 상생 협력을 공고히 해달라는 쓴소리가 쏟아졌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며 현장 소통을 강조하고 나선 홍종학 장관. 단순히 보여주기식 행보가 아닌 오늘 들은 쓴소리가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으로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300만 AI 스피커 시대를 맞았지만 여전히 음악을 듣거나 날씨를 물어보는 등의 기본적 기능을 수행할 뿐 막상 사용할 만한 기능이 많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코딩을 모르는 사람들도 본인에게 필요한 기능을 쉽게 넣을 수 있게 돼 AI 스피커의 활용도가 한층 더 빠르게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서울 역삼동의 한 편의점. 계산을 하던 직원이 모르는 것이 생기자 바로 인공지능 스피커에 물어봅니다. 아리야, CU에서 CU 멤버십 결제 어떻게 해? CU예요. CU 멤버십에 결제 매뉴얼을 알려드릴게요. 포스에 등록한 후 뿐만 아니라 본사가 보내는 공지사항과 포스 조작 매뉴얼 등 업무를 하다가 생기는 궁금한 점을 AI 스피커에 물어보기만 하면 막힘없이 술술 답변을 해줍니다.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를 하다 보니까 특히 밤 시간대에는 모르는 게 생기거나 고장이 나거나 했을 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 몰라서 되게 난감했던 적이 많았는데 이제는 스피커를 통해서 스피커에 물어보면 되게 자세히 알려줘서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도착 시간 알려줘. 업무 편의를 높여주는 이번 SK텔레콤의 AI 스피커 서비스는 오픈 플랫폼으로 개발됐습니다. 특히 복잡한 개발 언어가 아니라 그림 위주로 설계돼 마우스로 클릭하기만 하면 원하는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게 돼 코딩을 할 줄 모르는 개인도 필요한 서비스를 쉽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오픈 플랫폼을 일반 개인도 손쉽게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개발을 하고 서비스를 손쉽게 확장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쓰시는 고객들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쓰면 쓸수록 정확도와 활용도가 높아지는 AI 서비스. 개인도 쉽게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게 되면서 빠르게 생활의 편의성을 높여줄 것으로 관측됩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바로 어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이번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에는 어제 보도했던 종부세 관련 내용 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안도 담겼습니다. 이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경우 적용받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1,000만 원이 넘는 경우로 확대하는 겁니다. 오늘 이슈플러스에서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안의 내용이 무엇인지,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종합과세 적용 범위와 세액은 어떻게 달라질지 금융증권부 김성훈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 권고안이 나왔는데요. 어떤 내용들 담겼는지 먼저 짚어볼까요? 네, 금융소득이란 저축을 통해 받는 이자나 주식, 배당금 등을 가리키는데요. 현재는 이 분리과세 방침에 따라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의 14%만 세금으로 내면 되고 2천만 원을 넘는 금액은 다른 소득과 더해져 6에서 최대 42%까지 매겨지는 종합과세를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안은 2천만 원인 지금의 분리과세 기준을 1,000만 원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세금 제도가 바로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 직속위원회의 권고안인 만큼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과세 기준이 확대가 되면 종합과세를 적용받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 같은데 이 종합과세 대상자가 얼마나 늘어날까요? 네,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이 권고안대로 종합과세 기준이 바뀔 경우에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하고 2천만 원 이하인 31만 명가량이 새로 종합과세 신고자로 편입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16년 기준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한 종합과세 신고자가 94,129명임을 고려할 때 총 40만여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새롭게 편입되는 납세자들의 금융자산 규모를 추산해보면 현재 3년 만기 회사채 금리 2.77%를 고려했을 때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인 사람은 3억 6,100만 원, 2천만 원인 경우에는 7억 2,200만 원가량입니다. 부동산이나 실물 자산을 빼고 은행 예금이나 주식, 채권만으로 3억에서 7억 원을 가진 자산가라면 이번 개편안에 따라 새로 종합소득과세 대상자로 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새롭게 종합과세 신고자가 되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 납세자들이 실질적으로 그럼 세금을 얼마나 더 내게 되는 걸까요? 네, 연간 사업소득이 1억 5천만 원이고 금융소득은 2천만 원인 A씨의 경우를 보면 현행 기준대로라면 사업소득 1억 5천만 원에 대한 세율 35%가 적용되고 금융소득 2천만 원에 대해서는 14%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1억 5천만 원에 붙는 소득세 3,760만 원과 금융소득세 280만 원을 더해 4,040만 원의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권고안에 따라 종합과세 기준이 1,000만 원으로 확대되면 금융소득 2천만 원 중 1,000만 원까지는 14%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나머지 1,000만 원에는 종합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사업소득 1억 5천만 원에 더해져 종합소득과세 표준은 1억 6천만 원이 됩니다. 종합소득과세 표준이 1억 5천만 원을 넘어가면 세율도 35%에서 38%로 오르기 때문에 총 세금은 4,280만 원으로 기존보다 240만 원가량 더 내야 합니다. 이 계산에 따라 과세 표준 3억 원인 사람은 286만 원, 5억 원인 경우 308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하게 됩니다. 네. 이 세금 부담이 꽤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이 재정특위가 이렇게 개편을 내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이번 개편안의 취지는 이 금융소득자와 비금융소득자의 조세 형평성을 좀 높이겠다는 것인데요. 금융소득이 10,000원인 사람과 2천만 원인 사람 사이의 자산 규모는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세금은 현재 14%로 똑같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소득을 조사한 결과 이자 소득의 90.5%와 배당 소득의 94%가량을 상위 소득 10%인 사람들이 모두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하지만 이 세금 증가폭이 적지 않은 만큼 세금이 늘어나는 분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가계의 소득 비중을 보면 총 자산 대비 금융자산의 비중이 주변국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금융소득과세가 강화되면 가계의 금융자산 축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또 이에 더해서 자본의 국제적인 이동이 자유로운 지금 과세 표준이 강화되면 우리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안에 대해 김성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보유세가 부담이 되면 거래세는 조금 줄이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 인상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충격을 보면서 점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서 김 부총리는 종부세는 워낙 시장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오는 6일 오전 정부의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종 정부안은 오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해 세제 개편안과 중장기 조세 정책 방향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수술 로봇과 인공장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융복합 의료기기 산업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는 오늘 바이오 헬스 발전 전략 민간회의를 공동 개최하고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 지원 및 수요 창출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인허가, 신의료기술평가, 보험등재 등 의료기기 출시 전 과정을 관계부처 공동으로 지원하는 범부처 의료기기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기업이 융복합 의료기기 시제품 검증과 임상시험 설계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요 병원의 검사와 진단, 치료기기 등을 테스트할 수 있는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 플랫폼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수출기업이 외국 시험기관에서 의료기기 시험 성적서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오송과 대구 경북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산업기술시험원 등의 국제 수준의 의료기기 시험시설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보험 판매 전화를 하는 곳이 라이나 금융서비스, DBMNS 등 법인 보험 대리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텔레마케팅으로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 대리점 79곳 중 20곳이 전화를 핵심 영업수단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해당 대리점은 DBMNS와 라이나 금융서비스, SKMN서비스, 롯데닷컴, 열심히 커뮤니케이션즈, GSM비즈, 파슬미디어 등 텔레마케팅 전문 7개사와 현대GS 등 5개 홈쇼핑사, 8개 신용카드사입니다. 금감원은 보험 대리점을 상시 모니터링해 소비자 피해 및 불건전 영업행위 우려가 큰 텔레마케팅 보험 대리점을 선별해 집중 검사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에서 40대 일하는 여성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 수는 2명이었지만 응답자의 절반은 현실적으로 적절한 자녀 수는 1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자녀 수가 적은 건 경제적 이유가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민연금의 지난해 기금 운용 수익률이 7.28%로 최근 5년간 수익률 중 가장 높았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내 주요 기업의 실적 개선, 선진국 및 신흥국의 경기 회복에 따른 국내 및 해외 주식의 수익률 상승이 전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견인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이 처음으로 4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국내 외환 보유액은 4,003억 달러로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던 지난 1997년 말에 비해 100배 이상 증가한 규모입니다.
제7호 태풍 뿌라비룬의 영향으로 농작물 8,500여 헥타르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작물별로 살펴보면 벼가 약 7,280 헥타르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고 지역별로는 전라북도가 4,169.4 헥타르로 피해 규모가 가장 컸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차씨입니다. 오늘 경기 어주로 35.6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이 무척이나 뜨거웠습니다. 내일도 낮 기온 서울과 청주, 전주 30도에 습도까지 높아 후덥지근하겠는데요. 끈끈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렇게 높은 기온에 습도까지 높아서 서울과 대전 등 곳곳에서 불쾌지수 매우 높음, 그 밖에 전국에서도 높음 단계가 예상됩니다. 여기에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많겠고요. 제주 남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해안은 낮 동안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은 종일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제7호 태풍 뿌라비룬은 약한 소형급으로 세력이 약화된 채 독도 동북동쪽 해상에서 북동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동해 먼바다로는 이 풍랑특보가 남아있는데요. 오늘 자정에 일본 삿포로 남서쪽 해상에서 소멸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 소나기가 오는 곳이 많겠고 강하게 내릴 때도 있을 것으로 보여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수원, 청주 30도로 덥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태풍의 영향권에서는 벗어났지만 동풍이 불면서 비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부지방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오겠고 제주도와 남해안으로는 낮 동안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한낮 기온 전주 30도로 덥겠습니다. 남해와 동해상으로는 비 소식이 있는 가운데 물결이 최고 4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모레 금요일에도 구름만 많은 가운데 동부 내륙으로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 동해안 지역으로는 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